조금 더 큰 얘기? 네. 아니면 오히려 또 이게 또 미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의미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하고 활용하고 또 성장을 해야 하는가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그 명문대,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뭐 서울대도 그렇고 AI 이용한 그 컨닝? 요게 또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아, 저거 되게 마이너한 이슈 같은데 물론 이제 과거처럼 그래도 AI 펼쳐놓고 오픈북 시험을 보라고 해야 되나 싶었으나 과거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아니면 전자계산기 이용하면서 하던 그런 오픈북과는 AI는 어떤 그 솔루션까지 다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오픈북 시험도 의미가 또 없을 것 같고 이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쩌면 미래에 운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 게 네. 저나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참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 아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자본소득으로 바꿔갈 방법을 찾아내고 네. 적극적으로 AI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다른 표현으로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구가 많아졌을 때 가르치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나 강의식 교육이죠. 대학. 네네네. 강의식 교육의 핵심을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험으로. 시험 보는 거죠. 네네. 내가 니들한테 가르쳐줬잖아. 칠판에 하고 그쵸, 다 가르쳐줬지. 잘 외웠어? 자, 너 외웠어? 그럼 여기 답을 써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주입식이나 강의식이 아닐 방법이 생길 거예요. 지금 한 방에 40명, 30명씩이 있는데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10명으로 줄어들어도 그렇게 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일단 미국은 그런 진화가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대학의 교육 방식의 종말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AI가 갖고 치팅을 하는, 컨닝을 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 그러니까 강의식 방식과 주입식 방식의 교육을 통한 효과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금 대학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게 300년 좀 안 됐거든요. 원래 대학이라는 유니버셋이라는 뭐 어원, 네. 어원에서 했는데 이게 그리스나 아니면 이쪽에서 시작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은 시기는 그리스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로마 그리스 때부터 대학이. 근데 지금 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이제 250년밖에 안 됐어요.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민지를 지배할 애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강화된 근대 대학 제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하고 난 천재고 내가 여기 전문가니까 니들은 나한테 배워. 다 외웠어? 그럼 시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요. 그렇죠. 정답 맞춰라 니가. 근데 문제는 정답은 이제 AI가 더 잘 맞춰요. 요번에도 얘기 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한국 수능 시험 본 거 있거든요. 네. 수능 시험 50개 뽑아가지고서 AI한테 맡겼는데요. 챗GPT 모델 중에 하나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한 50개 뽑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는 지금부터 10년 내에 정답이 있는 건 무조건 AI가 더 잘 맞춰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과정을.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할 능력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져요. 누군가 내린 문제에 정답을 찾는 게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의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에 해당이 되는 걸 찾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학 교육이 그걸 가르치고 있냐? 불가능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너는 딸딸 외워갖고 답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중이 줄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컨닝 문제는 치팅이라고 표현한다면 오히려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미. 그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즘. 네. 그럼 수업 시간에 요즘 애들은 당돌하잖아요. 특히 미국은 100%예요. 애들한테 지금 태블릿 쓰시는 것처럼 애들 여기다 노트북하고 네네네. 메모하고 음성 녹음해서 음성 바로 녹음하고. 그냥 텍스트 변환하고. 네, 그러니까 음성 녹음하고 텍스트 변환할 때 챗GPT를 켜놔요. 일종의 네, 그쵸. 두버도 네. 켜놓고 그러면 음성으로 들어온 것 같고 야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건 뭐야? 그러면 챗GPT가 더 잘해서 짜증 나요. 그럼 손들어요. 교수님 그거 너무 옛날 이론이고 요즘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 야 너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럼 챗GPT가 물어봤는데 그래요. 그럼 교수님 입을 닫는 거죠. 구버가 시켰어요. 그러면 솔트룩스가 시켰어요. 농담이 아니라요. 그 교수들이 최신 정보 아는 애보다 이게 더 많이 하니까 논문을 더 많이 읽어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반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AI 쓰는 친구한테 갖고 이거를 뺏어서 막 집어던지는 거야.
성질을 내면서 내 강의에서 이럴 수 있느냐, AI 쓰지 마라, 노트북 쓰지 말면서 저게 최신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지금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각성이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수법이라고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교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죠? 공급자 시각인 거예요. 내가 지식 가지고 내가 지식 공급해 줄게. 근데 AI가 그거를 뭐를 파괴하기 시작하냐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실은 배우는 곳이잖아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맞지 않아요? 네.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배우는 곳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가르치는 선생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교육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죠?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험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다라면 AI 찾아보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면 너는 그 과정을 어떻게 찾아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 부분으로 보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제가 그걸 더 각색하고 제 아이디어를 넣었지만 그럼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젠슨 왕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소프트 스킬을 키워야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중에 메타 스킬을 키워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타 스킬은 메타 인지라고 얘기하는 메타 커그니션 플러스 소프트 스킬이에요. 메타 인지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능력.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아는 능력. 이게 메타. 육체 능력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조그만 또랑이 지나가요. 그럼 내가 이거 띄워서 건너뛸 수 있을까 없을까? 착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발 다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왕년에 뭐 이러면서.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그건 이제 육체적인 인지 능력이에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냐 없냐. 지적인 인지 능력은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걸 시도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수학 시험을 쫙 봤는데 내가 이거 딱 수학 문제 풀기도 나 이거 못 풀어 하고 건너뛰어야지. 나머지 문제 다 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 문제 풀지도 못해서 매달고 있다가 나머지 오늘은 3번으로 다 찍을까 2번으로 찍을까 지그재그로 찍을까 그건 수학적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왜 이 메타 인지가 중요하지나 정답은 AI가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누구도 안 해봤고 정답이 없는 걸 시도해야 돼요. 그럼 이게 되는지 아는지 알고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아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직관력으로. 예. 이걸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는 게 또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메타 인지 플러스 소프트 스킬이 메타 스킬이거든요. 네.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AI가 그럼 못하는 게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감정이입, 공감,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소와 네고시에이션, 그리고 네트워킹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하드 스킬은 뭐죠? 예를 들면 챗GPT 잘 쓰는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잘 짜는 거, ERP를 통해서 회계 분석 잘하는 거 이게 하드 스킬이에요. 혼자 해도 되는 거. 소프트 스킬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중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압도적으로 메타인지 기술하고 소프트 스킬이 결합된 메타 스킬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질리언스는 우리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뭐를 막 이제 시도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날린 거예요. AI는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야 돼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망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래서 소주 콱 먹고 일주일 동안 어디 콱 처박혀갖고 뭐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요거 봐라. 이게 안 돼? 그럼 이게 왜 안 된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것이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메타인지와 함께 소프트 스킬까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대치동 7세 의대 진학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강의해갖고 딸딸 외워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컨닝한다고 치팅한다고 문제가 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대학이 그 대학 시절을 끝나가는 게 대학에서 졸업한 애들이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해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취업률이 50% 꼬꾸라진 그 학과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3년 전만 해도 개발자라 그러면 막 입도 선매에 갔었던 카네기 멜론 CMU라고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 뭐 MIT 이런데 취업률이 뭐 작년에가 50%? 그러니까 명문대 컴퓨터 공학과 나온 애들보다 그냥 고졸인데
바로 그냥 우리 회사 입사시키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이제 뜬다는 거죠. 팔런티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브라운대인가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몇 군데 이제 합격한 친구가 이제 고졸이고 대학교 안 가고 그냥 팔란티어 바로 입사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형태처럼 뭘 파기하냐면 대학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AI가 우리 인간 힘으로는 파기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퀄리피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대학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잘 외우고 시험 잘 보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그럼 창의력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메타 스킬이 없는 거냐? 그렇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훌륭한 메타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대학의 교육 시스템하고 시험 보는 제도들이 이제 한계에 왔고 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등등 총장님들하고 제가 이거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하시던가요? 공감은 하시죠?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고민들이 지금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하고 뭐 산학 협력 뭐 이런 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을 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제는 대학 간판, 대학 졸업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중퇴가 많잖아요. 특히 막 스탠포드 중퇴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졸업장보다는 입학 통지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입학 통지서만 받고 학교 안 가. 그게 퀄리파이피케이션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학력이나 경력이 무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큰 오해세요. 지금 혁신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중퇴를 대부분 했지만 네네네. 그 얘기를 제가 뭐 누구 잘 아시는 거 누구 하버드 나왔고 누구 스탠퍼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표현하고는 좀 다른 각도 같아요. 여태까지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의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돼서 기업이라든지 자본 구조가 만들어낸 또 국가가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 부품처럼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서울 자가 가지고 있는 부장이 됐을 때가 그러한 방식의 경쟁력이 지금은 작동하고 있지만 20년, 30년 후에도 작동할까라는 거에 관점을 봤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도전은 대학의 현재처럼 강의식, 주입식, 지식 전달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AI가 더 잘하니까 교수보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메타인지와 소프트 스킬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애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큰애한테 넌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일 되게 잘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봐라고 했는데 말이 틀렸네요. 아니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겁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프트 스킬. 그걸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내보내야 되나? 균형 잡히게 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노는데 노는 거의 핵심이 뭐죠? 다양한 사람 만나봐야 되고 다양한 사람한테 상처도 받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더 어울려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그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 타고나는 게 있겠죠. 있는데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는 것을 커가면서 뇌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나를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친구를 내가 그 과정에서 만들 수 있고 그게 신뢰감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기능적인 기술을 만들고 외워서 시험 잘 보는 것만큼이나 이게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중심에서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죠. 대표님 이 영상 보고 EBS나 이런 데서 또 섭외 요청 오겠는데요? 아니 왜냐면 이게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에서도 이제 뭐 롱터미즘 그런 인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경일 대표님은 보기 드물게 이과이신데도 문과적인 그런 학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단순한 언변은 아니고 깊이 있는 생각도 같이 이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또 미국 애들하고 중국 애들 중에 천재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만났을 때 놀라움이에요. 정말 공돌이 애들인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역사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술과 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게 되죠. 아니 근데 그런 공대 출신 개발자 출신임에도 개발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 안 섞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만 CTO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CEO 돼서 대외적으로 뭐 이제 기획도 하고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까지 하려면 진짜 좀 머스크라든지 저커버거처럼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또 하는 거고요. 그런 인재들을 또 많이 만나고 싶고 키우고 싶습니다만 사실 그게 또 몇 안 되는
네. 사람들이 또 해내는 걸 테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AI 때문에 대학이 겪고 있는 현재 과정은 AI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문제인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문제로 표현 안 한다면 너무 오래된 대학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에 대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거는 완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돼버렸어요. 그건 모든 촌장님들이 동의를 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대학 원으로 가면 연구 중심 기관으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학교로 봤을 때는 원래 대학교가 연구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네? 유니버셋이라고 하는 게 어. 토론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토론과 연구를 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 때문에. 몇몇 그런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정답이란 건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롱터미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과도기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뭐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옛날 뭐 역사책에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막 토론했던 게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럼요. 우리가 또 많이 잊고 지냈는데 그러면 그 대학교 총장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겠다. 뭐 이게 지금 네, 당장 그래서 답이 나오나요? 교육 시스템부터 이 강의와 그 지식 전달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토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지도들도 해보시려고 하고 지금 총장님들 고민들이 진짜 많아요. 네, 취업이 안 되니까 애들이.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당장 변해야 하고 변할 수밖에 없고 안 변하면 아까 뭐 빅테크들도 이제 언젠가 망할 수도 있다. 이제 대학교도 이제는 뭐 인구가 줄어서 학령 인구가 줄어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 망한다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이건. 넘어서는 거죠. 빅테크가 망하면 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빅테크가 시도했던 많은 것들은 인류 역사상 어디에 틈틈이 들어가서 뭔가 남겠죠. 새로운 혁신을 만들 씨앗이 된다라는 게 지금 롱터미즘을 가지고 있거나 거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중심 생각인 거예요. 그 뒤에 흘러가는 자본가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이얼 패드처럼. 뒤쪽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더 큰 돈 벌 생각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교육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 20대일 수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일 수도 있어요. AI 시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봅니다. 이제는 뭐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맨날 그 뭐 지브리 스타일로 뭐 프로필 그럼요. 사진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갖다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뭐 막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일반인들은 지금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좋을까요? 그게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 장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네. 장모님 친구가 챗GPT를 옆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기존에는 그거 뭐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끼리 얘기하다가 그거 누가 알겠어 그거 그러면 옆에서 챗GPT 딱 쓰니까 딱 답이 나오니까 그 저희 장모님이 저희 회사 구버를 까시겠다고. 근데 저희 장모님이 휴대폰이 한 7, 8년이 돼서 네. 메모리가 부족해서 안 깔린다는 거예요. 옛날 거라서. 사위한테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일상에서 중요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일기 한번 써보세요. AI로. 재미난 게 페르소나를 줄 수 있어요. 제 스타일과 목소리를 주고 AI한테 키워드 3개만 주면 얘가 일기를 써줘요. 그건 나의 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내 일기가 돼가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제대로 읽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제대로 읽을 줄 태어나서? 아는데 태어나서 글 배우기 시작해서 그쵸, 저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뭐 유치원이 아니라 요즘 한 3, 4살이면은 배우기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때는 그렇죠. 요즘 한 3, 4살이면 글 배우잖아요. 네. 유치원은 영어 배우던데. 그쵸. 예. 한 10년 배워요. 글을 제대로 쓰는데 10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23살, 4살 되면 회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네가 대학 다녔는데 글을 이따위밖에 못 쓰냐? 글을 이렇게 못 써? 왜? 기승전결도 안 맞고 그 비문이잖아. 주어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원래 글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발명한 게 글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만든 게 글인데 그 글을 배우는데 10년 걸리고 쓰는데 10년 걸려요. 20년 동안 디립다 공부하고 나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돼요. 놀라운 거는 그 과정에서 원래 우리 뇌는 글을 읽고 쓰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 글 쓰고 읽을 수 있는 회로가 다 만들어져요. 그 20년 동안에. 그 뇌 회로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 읽고 쓰느라고. 그쵸. 왜냐면 원래 있던 게 체계적으로 잘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표현 아니고요.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서 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뇌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뇌회로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 체계대로. 체계가. 그래서 우리 글 읽으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요. 아니요. 그냥 쭉 읽으면 그림처럼 팍팍 찍어요. 우리 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이런 변화가 AI 때문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상에서 활용을 하라라는 말씀이신데 그 얘기가 일상에서 하는 이것저것의 지도를 하게 되면은 AI를 사용을 하시는 거가 그냥 뇌에 들어오게 되고 AI를 생활에서 쓰게 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그냥 내가 글을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내 습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씩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일기를 써야겠다. 그럼 AI 일기장을 하나 만들고 오늘 있었던 주제 키워드 3개를 던지고 AI가 일기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읽어보고 재밌으면 네. 거기다가 내 일기를 쓸 방향을 몇 가지 더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AI로 일기 쓰면서 내 일기 쓰는데 내가 오늘 좀 고민해보거나 내가 생각할 거가 있으면 이 경험에서 네가 좀 나한테 아이디어 좀 줘봐. 나한테 질문해봐. 그럼 그 질문과 대답에 내가 또 답변도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 글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히려 그런 시대가 지난다. 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을 쓰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는데 플라톤에 금지시켰던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플라톤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이 내 사고방식을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네. 책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플라톤. 찾아보세요. 제가 농담 안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좀 달랐는데 그래도 플라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약간 혐오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글을 못 쓰게 했고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제자들을. 네가 책을 읽는 순간에 글자에 빠져들고 해갖고 네 생각에 제한을 갖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글을 읽고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못 쓰게 되고 글을 못 읽게 되면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쪽으로 사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읽고 잘 쓰는 분들은 글 잘 읽고 잘 쓰면 돼요. 점점 더. 네네네. 운전 잘하시는 분 운전 잘하면 돼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으면 모든 사람이 운전 잘해야 돼요? 아니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럼에도 운전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는 하루에 대략 100km 정도를 뛰어다녔대요. 원시시대 때는. 예,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먹을 게 없거든요. 다 따먹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40km를 넘어서 한 100km까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그래서 가장 멀리 길게 뛰어다닐 수 있는 종족이 인간이에요. 사실은. 다른 애들은 굉장히 빨리 달리지만 오래는 못 달려요. 100km씩 달리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지금도 100km 달리기 하잖아요. 무슨 철인 어쩌고 저쩌고해서. 인간 100km씩 하루에 달리거든요. 옛날에 원시는 그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나서 달리기를 자동차랑 경주 안 하죠. 비행기랑 경주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운동선수로 마라톤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면은 존경과 칭찬과 돈을 벌죠. 나이키가 스폰싱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히게 운전을 잘하신 분들 분명히 살아남고 존경받을 거예요. 어떻게 F1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달리기 선수, 지금도 멀리뛰기 선수, 지금 멀리뛰기 기계가 잘할까요? 사람 잘할까요? 이 기계 훨씬 잘하죠. 뭐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늘이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이 왜 그 연봉을 받거나 전 세계 1, 2등 하냐고요. 육체 관련된 것들이 인간을 기계가 뛰어넘었지만 가치가 달라져요. 인간이 육체 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글쓰기 못하게 돼서 바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글 기계 막히게 쓰는 분들, 여전히 아름다운 시를 쓰는 분들은 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히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왜냐, 그게 가치를 재정의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계가 번역 지금도 웬만하면 더 잘해요. 그렇죠. 통역 더 잘할 거예요. 네. 그럼 통역사, 번역사들 대다수 없어지겠죠. 그래도 예술적으로 통역하고 거기에 정치적 감각과 대통령 옆에서 통역해주는 분들은 여전히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지지만 인간 하나하나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다면 일상에 생각해왔던 걸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AI 그런 음악. 거 해봐요. 나 어렸을 때 꿈이 작곡가였거나 나는 음악 해보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시작을 구보에 오시면은 구보에서 음악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만드시면 돼요. 노래도 만드시고. 네. 그리고 그거 갖고 놀아보세요. 친구한테도 보내보시고.
그림 그리고 싶었던 분들 그 AI로 그림을 만들어 보시고 나서 직접 그 A가 만든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그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거기서 창의력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 공진화 이론이에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면 도구가 사람을 자극해서 사람을 또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강연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술이에요.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 굶어 죽었거든요. 병들어 죽고. 네, 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사진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기가 17세기에 나왔어요. 15세기, 16세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딱 그려서 갖다 주면 우와 그러면서 멋있다. 내 초상화 그려주세요. 그럼 초상 한 점 그려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라파엘로가 그려주면 그걸로 3년, 4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왕이 딱 서포팅 해주면서. 네. 사진기가 나서 사진기 기가 막히게 초상화 그려주고 기가 막히게 정물을 그려주는 거예요. 미술가들은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미술가들이 다 굶어 죽기 시작해요. 병들어 죽고 아무도 스폰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진기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한 사람이 사진기로부터 아이디어 얻은 게 뭐냐면 사진기 렌즈가 있었는데 렌즈로부터 빛이 퍼지면 무지갯빛으로 가생이는 퍼져요.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커진 게 색수차가 생긴다고 하죠. 네네네.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때는 더 심했겠죠. 야, 이거를 사진 그림에다 넣으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그림을 잔뜩 그려놓은 거예요. 색으로 막 번지게. 이게 누구냐면 모네요. 해돋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딱 가져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건 나도 손으로 발로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사람들이 발로 그려도 될 것 같은 그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쵸. 자연의 아름다움을 똑같이 안 그렸는데 인간이 아름다움을 정의를 했어요. 뭐 때문에? 사진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밖에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매몰돼서 있었는데 AI가 그걸 대체하게 나서 AI로 음악도 만들고 AI로 그림도 그리고 AI로 시도 쓰고 하는 과정 거치고 AI 에이전트로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대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관망을 해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AI 못하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중에서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AI가 못하는, 사진기가 못 만들어내는. 피카소 그림 보셨어요? 사진기가 그렇게 못 찍어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죠. 몬드리안 그림 보면은 뭔가 아름답고 신기하긴 한데 이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창조해내는 작업은 인간이 해내는 과정이죠. 그게 향후 100년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일 거예요. AI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적 노동을 대부분 대체를 하죠. 그럼 우리가 논리화가 아니라 지적 노동을 재정의하게 돼요. 그리고 AI가 못하는 지적 노동의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일의 정의,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재창의할 거예요. 지금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이 우리한테 존경을 받는 것처럼. 아예 지적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100%요. 그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그게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든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한. 100%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살아남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공진화의 방식이면서 그 공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의 위대한 힘이에요. 그런 사진기라는 그 하드웨어가 줬던 거랑 AI는 심지어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주고 모네 스타일로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카소와 모네를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짬뽕시켜서 뭔가를 생성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로 내려가면은 AI에게는 영혼과 정신과 자아가 있는가라까지 이제 도달해요. 그 질문의 핵심은. 본인은 자아가 있으세요? 내가 난지를 아는 능력? 자기가 본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 세상에? 아,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서워요. 세상에 본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럴걸요? 그래요? 네. 내가 나라는 걸 그렇지 알아요?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죠. 내가 내 정신과 내 육체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AI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걔도? 언젠가 지가 막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현재 AI는 제가 수학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덩어리거든요. 정확히. 아까. 그 숫자 덩어리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묻지를 마시고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요. 날 죽이고 널 살려요. 신념을 포함해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나를 움직이는 영혼이면서 내 삶의 가치이면서 그리고 나를 움켜 부여잡고 있는 삶의 존재인 거죠. 철학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AI한테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는 있을 거냐? 그 있는 게 인간 방식으로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AI의 할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기계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기계의 영혼과 기계의 생각은 우리랑 다른 방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디 먼 우주에 우주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네, 짝짓기도 다르게 해요.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 몸은 예를 들면 우리처럼 단백질로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칠게요. 그럼 완전히 우리랑 다른 존재면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럼 기계는 기계 방식의 기계 따위의 영혼이 있을 수 있고 기계 따위의 자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자아와 우리 같은 영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영혼이 꼭 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현재는 가지고 있었다는 나라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느끼는 많은 행복감과 삶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이 기계와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큰 한 획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만의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계처럼 피카소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피카소 화풍의 그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이때 좀 이경일 대표님이 저도 좀 오래 봐왔습니다만 좀 사람이 달리 보이는데. 너무 섹시하신데. 진짜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와 거품 논란, 이 미시적인 질문을 한 제가 좀 작아 보일 정도로. 아니요. 그 미시적 질문이 너무나 소중한 게 그 미시적 질문으로 매일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임원들도. 이거는 그 엄청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부자가 되고 우리 회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 핵심 가치거든요. 우리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들과 우리 주주분들과 우리 고객분들과 이 사회가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세상으로. 거기에 저희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해내야죠.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는 없지만 이경일 대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원해주셔서. 이경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